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공습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고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밀어 올렸던 시장이었죠.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텐데 하면서 조정을 보이지 않고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미국에서 LA 쪽에 사태가 좀 벌어지면서 오히려 미국 내부의 LA 사태 등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의 지금 격화되는 그런 어떤 시위 이런 것들 관련된 노이즈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사실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미국 내부 문제보다는 지금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스라엘 쪽의 핵 문제 관련해서 오늘 아무튼 이제 뭔가 국지전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단기로 끝날 것인가 장기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러다가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이란이 보복하고 그러다가 이란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조금은 단기에 마무리가 수습이 됐던 사례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핵시설 관련해서 피격을 당했고 이란 입장에서 사람도 조금 사상자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전면전 관련된 이슈가 이 주말 사이에 지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드론 관련된 공격이 이란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미사일도 날아가고 있죠.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국경을 바로 이렇게 같이 두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사일을 쏘게 되면 어떤 나라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드론 공격이나 다른 것들이 지금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또 있던 그 국경을 중간에 두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 상공을 넘어가? 이러면서 이제 또 비행기들 공군이 또 출격해서 드론을 격추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확전이 될지 아니면 단기로 다음 주 초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관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고 나면 장기화로 좀 간다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좀 전면전 형식으로 뭐가 이루어지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꺾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 보고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빨리 봉합이 된다면 일단은 이거는 이제 단기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는 여전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하방으로 비중 확대를 하면서 하방으로 가기보다는 상방 쪽으로 다시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미군이 이제 지금은 별로 끼어들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뭔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소설처럼 내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단언을 하고 확정을 하고 어떤 시장을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나온 거에 따라 좀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확전이 되거나 이게 좀 장기화되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괴로워지죠.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시장에 굉장히 타격을 한번 줄 수 있는 큰 어떤 시장에 정말 꺾어야 되는 시장의 어떤 상승분을 꺾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고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란 쪽에서 약간의 사이버 테러 정도 이 정도밖에는 별로 할 게 없지 않느냐. 특별하게 미사일을 쏘거나 엄청나게 공군의 능력이 좋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사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말은 있긴 한데요. 전쟁이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며칠 동안은 정말 좀 지켜보고 이런 것들이 수습이 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움직여도 된다. 단순하게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이렇게 보기에도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건 때문에 유가가 JP 모건 말씀드리겠지만 유가가 $120 간다고 갑자기 또 리포트 쓰잖아요. 또 그렇게 소설 같은 이야기를 또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건 다 팔아야 되겠다. 시장을 꺾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또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지 내가 선제적으로 확정을 가지고 확정 편향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또 좋은 어떤 그런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며칠 동안은 조금 지켜보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노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늘려놓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극단적으로 포지션을 뭔가 바꾸거나 그러기에는 조금은 며칠 지켜보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이 걱정들 하셨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오늘 장중 하루 종일 이제 시장 보면서 속보만 계속 이제 솔팅을 했었는데요.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쪽의 뭐 어떤 뭐 입장들이 대단히 강경하기 때문에 야 이게 만만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임누미 언니님,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셨고요. 등골 아빠는 역시 뭐 늘 사랑한다 해주시니까요. 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최윤양님 들어오셨고, 스텔라님 들어오셨고, 그리고 경제를 알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셨고요. 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다고 스텔라님 말씀 주시는데,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하는 운동기구를 하나 샀습니다. 요즘에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자꾸 찌고 있어요. 집에서 맛있는 걸 많이 해줘가지고, 밤에 참을 수가 없고 잘 먹고 있습니다. 닥터 K님 수트 잘 어울리신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브 굿잡스 님도 박근혜 수트 입고 나오시면 저녁에 어디 가신 거라 하는데 저녁에 어디 가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어떤 방송국에 방송이 좀 있어서 예, 방송국에 좀 다녀오느라 예, 방송 때문에 오늘 수트를 좀 입었습니다. 거기가 좀 수트를 좀 입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도 복숭아님 응원 주신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데일리 힌트 보시고 시장을 활기차게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박근영과 함께 시장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라디님, 예, 저도 왔어요 주시네요. 네, 서창민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0.54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상승 출발한 가운데 초전도체, 인터넷, 디지털 화폐, 태풍, 장마, 웹툰, 보험과 증권, 게임과 조선, 남북경협, 히토류, 방산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예상치 하회한 생산자 물가와 오라클 호실적 때문에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발언 우려 요인이긴 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올해 생산자 물가가 플러스 0.1%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소비자 물가에 의해서 물가 안정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장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기도 했고요. 별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보이는 대로 나오시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하드 데이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PC에 포함되는 PPI 항목들도 전월비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정 부분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 지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물가 지표는 현재 굉장히 좋게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우려됐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도 마이너스 1%가 나왔고요. 항공운임은 CPI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유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2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 자,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국면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일정 부분의 지표가 나오기도 했다는 점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것보다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게 조금은 우려스러운 이야기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CPI나 뭐 여러 가지 PPI 정도가 나쁘지 않았는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살짝 튀어오르면서 밴드를 넘어서고 있죠. 자, 이렇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고치 경신한 모습이 살짝 나오면서 약간 우려스럽다는 거죠. CPI와 PPI 컨센 하회 이후에 선물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프라이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두 번째 인하를 반영을 일부 하기 시작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관련된 9월에 금리 인하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하 두 번 정도 프라이싱을 했는데요. 10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약간 조금 더 올라가는 쪽으로 어제는 나왔다는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부분들이 약간 우려 요인으로 시장은 좀 변수로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라클이 13.3% 급등을 했었고요. 예상치 상향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가 곧 추가적으로 올리겠다고 언급하면서 자동차 쪽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 초반 장이 시작할 때쯤에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 타격 소식이 나왔습니다. 2930포인트 상회하면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와 세계 주식시장의 선물 시장도 하락 전환 했습니다. 코스피는 7개월 연속 상승 후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장초 상승 출발 보였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하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6월에 전거래일 순매수 지속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소폭 오전에 순매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전 기준 현물은 300억 원, 선물은 700계약 정도 소규모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오전 기준입니다.
자, 섹터별로 본다면 역시 방산 쪽이 역시 좋았고요. 조선, 금융지주, 인터넷 업종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와 헬스케어, 보험과 2차전지 업종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방산은 역시 오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방산 쪽이 역시 수급이 쏠렸고요. 거기다가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에너지 관련 쪽 그런 것들이 역시 중앙 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죠. 테마고 밈 주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역시 급등할 수밖에 없었고요. 방산은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 풍산이죠. 제대로 된 방산업종으로서 릴레이팅이 가능하다. 전반적인 매출의 볼륨은 풍산이 이제 탄약 관련된 매출이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익단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쪽을 풍산 쪽에서 일단 그 탄약 관련된 방산 쪽이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풍산에 대한 뭐 릴레이팅이 필요하다. 너무 저평가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의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죠. 뭐 풍산 홀딩스까지도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심화된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추가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방산업종 대부분 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빼고 나면 오늘 급등각이 나왔습니다. 자, 카카오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 6천억 원 규모의 AI 디지털 허브 구축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관계 기대감이 역시 부각이 됐고요. 자동차는 트럼프 관세 발언의 약세였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인 구간이다. 뭐 밸류수상으로는 뭐 여전히 싸게 거래되고 있죠. 관세 협상 과정 지속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 게임 같은 경우는 텐센트가 20조 원의 넥슨인트를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시프트업 지분 34% 보유하고 있고요. 시프트업 신작 스텔라 블레이드 흥행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8거래일 만에 반락을 보였는데요. 불확실성 확대,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좀 높았던 알테오젠이라든지 파마리서치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이 여기에 속했고요. 넥스게임즈가 텐센트 20조 원의 넥슨인트 검토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LK99 특허 등록 결정 때문에 초돈도체 관련 밈 주식들도 역시 주가들이 올라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5장 접어들면서 지정학적 긴장에 기관 주도의 순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5장 들면서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죠. 저가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장중 순매수 전환했고 종가 기준으로 순매수 마감을 했습니다. 자, WTI 유가는 뭐 선물이 뭐 10% 이상 막 급등하다가 뭐 7% 내외로 일단 상승폭이 좀 줄기는 하더라고요. 금선물도 1% 초반 상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화 강세, 달러 강세 이렇게 접어들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 또한 4.3%로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와 달러가 강세로 접어들고 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리는 빠지고 이렇게 봤다는 거죠. 채권을 사니까요. 안전자산 쪽으로 사니까 금리는 빠지는 겁니다. 코스피는 7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끊고 하락 전환하면서 2,900선 이탈하긴 했지만 뭐 크게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890포인트대 뭐 이렇게 뭐 크게 이탈을 안 했고요. 코스닥은 장중 3% 이상 급락을 보였지만 또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을 주도한 것은 기관 투자자가 많이 팔았고요. 한편 외국인들은 투매로 대응을 안 했어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켜보다가 옷장 들면서 순매수 전환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만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기관만 난리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난리치지 않죠. 자, 최근 상승폭이 컸던 기계, 장비 업종을 매도한 반면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와 금융업종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서 변동성을 기회로 비중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약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가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테슬라 등과 함께 국내 2차전지 역시 더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 전면적 우려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대두되면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의 제약바이오 업종도 빠졌고요.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성장주의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방산업종 역시 이제 오늘은 가장 눈에 띄게 올라왔던 섹터인데요. 다만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일부가 나오면서 약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분쟁에 따라 운임 상승의 수위를 볼 수 있는 해운주들, 뭐 대한해운이나 HMM 등 해운업종과 S오일 등 정유업종이 오늘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자, 특징주로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추진 등 정책 테마 유입된 카카오페이 굉장히 좋았고요. 다날 등 핀테크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전일 텐센트 인수 추진 소식이 전해진 넥스게임즈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업종의 탑3는 금속과 운송, 창고, 통신이고요. 업종의 바텀3는 섬유의료와 의료정밀기기, 건설 정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정학적 갈등이 파급력이 커질지 주말이 사실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랐는데요. 주말 사이에 분위기가 장기화 쪽으로 흘러가면 당분간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유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등의 뭐 가격들이 급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장기 상승할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저하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FOMC에서 6월 17일, 18일인데요. BOE, BOJ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파월 발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경계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늘 뭐 상당히 하방으로 계속 밀다가 막판에 외국인들이 일단은 거래소 쪽으로 조금 더 저가매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방산이 좋았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이야기를 한두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료 보여주시면, 네, 요거죠. 뭐, 소프트 CPI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골드만삭스 쪽의 리서치이죠. 뭐, 최근에 보면은 관세 이슈 때문에 인플레 지표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 지표를 보면 예상보다 관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세 가지 지표는 관세 경제적 영향이 다소 약화됨을 시사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 데이터는 소비자 물가에 대한 충격이 제한적이고 이는 실질 소득과 소비에 덜 부정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긍정적인 멘트를 냈어요. 이 자료 보시면은 CPI 리포트 중에 어쨌든 slightly smaller tariff effect죠. 상당히 작은 관세 영향이 있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confidence,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약간 올라간 듯 하다가 다시 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어 CPI 부분의 프라이스 인덱스인데요. 본인들이 살짝 반응을 하겠지만 그러나 연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금융 환경이 관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영향이 거의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GDP 전망을 상향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확률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관세로 인한 GDP 충격을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게 추정해서 이에 따라 25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1%에서 1.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률 피크 예상치도 0.1%포인트를 하향해서 4.4%로 조정을 했고요. 경기 침체 확률도 12개월 내에 35%에서 이제는 30%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기 침체 확률도 줄였고요. 그 다음에 EPS도 올라가는 모습까지 긍정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이야기를 했죠. 12월 금리 인하 전망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뭐 빠르게 금리 인하는 안 될 것으로 보긴 봤고요. 12월에 첫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보는 거고 26년 두 차례 추가 인하로 보면서 최종금리 3.5에서 3.75% 예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 악화나 인플레이션 급락을 한다면 더 이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어제 리포트를 쓰긴 했습니다. 관세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FOMC가 12월 이전에 인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냈고요.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면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S&P 500 관련해서는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6,5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태가 생기기 전에 리포트이기 때문에 또 어떤 포지션 변경을 또 할지 이것은 오늘 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리포트가 나오는 것을 조금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에 대한 이야기는 월요일 날 데일리 힌트를 통해서 제가 체크를 해서 한번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없었다면 나왔던 최근의 지표, CPI나 PPI 등을 봤을 때는 FOMC에서 6월 FOMC에서 아마 점도표가 하향 조정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바로 하지 않겠지만은 점도표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시장은 많이 시장에서 분석을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또 생각들이 복잡해지겠죠. 생각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 지표를 좀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김해피님, 항상 듣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뭐, 실시간으로 들으시든, 뭐, 평소에 그냥 올라가는 클립을 들으시든 상관없습니다. 들어주시면 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도움이 되신다면 더더욱이나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니까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별로 재미는 없는 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밌으니까 듣는 것보다는 뭐 도움이 되니까 들으시고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들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매일 행복님도 오랜만에 글 남기신다고요. 매일 밥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매일 숨 쉬듯이 제 방송을 들어야 돼요. 숨 쉬듯이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귀로 계속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밥하시면서 듣고 네, 뭐 차 한잔 마시면서 듣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TV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TV 보실 시간에 제 거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을 즐겁게님, 박 부장님의 시향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또 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섹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에너지, 해운, 방산 이쪽이 결국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하겠습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이 작전명 사자들의 나라, 뭐 작전명도 참 이렇게 아무튼 지었는데 사자들의 나라라는 작전명으로 가동을 했고요. 이란 군 및 핵시설 수십 곳을 목표로 공습을 했었습니다. 공습으로 인해서 테헤란 일대에도 폭발이 발생했고요. 공습 직후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을 선제 공격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카츠는 국방장관이죠. 선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스라엘 국토와 민간을 겨냥한 이란 측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오늘 낮에 뭐 수백 대의 100대인가요? 수백 대인가요? 오늘 어쨌든 이란 쪽에서 일단 드론을 보내긴 했습니다. 격침용 무슨 공격용 드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헤드라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쨌든 에어스트라이크를 했다, 온 이란 쪽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타겟은 뉴클리어 프로그램이죠. 결국은 핵시설 관련된 쪽에 타겟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요회의를 소집하는데 가운데 미국은 일부 동맹국들에게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렸고 미국은 이번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뭐 핵 군비를 확대할 것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목표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려가 고조된 바가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렇게 언급을 실제로 했었죠. 중동 지역 미 대사관 직원 일부를 철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밈 주식인 흥구석유나 준황 에너비스, 극동유화, GSA SH에너지화학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S오일도 장중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흥하해운, STX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등의 해운주라든지 그다음 방산주 가운데 특히 풍산, 풍산 거침없이 올라가죠. 최근에 저평가돼 있다는 점. 그리고 대성하이텍, 한일단조, 풍산홀딩스, 한컴라이프케어, MNC솔루션 등의 방산 테러 관련 종목들이 주가에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사료 테마까지도 올라왔죠.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고려산업. 이 사료 테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태풍 관련된 이슈에도 같이 뭐 비료, 사료, 농업 이런 밈주식들 같이 주가들이 움직였던 게 최근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가 참 이런 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이란과 충동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뭐 1차 공방이 4월 달에 뭐 이스라엘과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을 하고 4월 13, 14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 본토 보복 공격을 하고 4월 19일 뭐 이란 핵시설 위치한 이스파한 공격에서 재보복을 하고 뭐 쭉쭉 나옵니다. 2차 공방이 7월, 9월, 10월 쭉쭉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있고 중간에 요르단과 이라크도 중간에 끼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쏘면 이게 이라크 상공 위로 또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라크가 가만히 있겠냐 뭐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쨌든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 쪽으로 뭔가 핵시설 관련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 쪽이 어디를 이제 어떻게 공격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 쪽에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로스 리서치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강한 공습 지점을 본다면 첫 번째 테헤란 쪽에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쪽으로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탄즈라는 곳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주요 농축 시설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예, 여기 보시면 하얗게 동그라미 치어진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핵탄두가, 그러니까 미사일이 맞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탄즈 쪽에 핵 프로그램 주요 농축 시설 이제 피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파한입니다. 이란 공군기지와 그 다음에 무인기 관련 시설이 있는 도시를 피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라크란 도시인데 이쪽은 중수로 원자로가 있는 핵시설 지역입니다. 중수를 사용하는 플루토늄 기반 원자로인데 매년 10에서 12kg의 플루토늄을 생산 가능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핵무기 한 대에 한 4kg에서 6kg 정도 플루토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1개에서 3개 정도의 핵탄두 생산 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케르만샤라는 곳인데요. 이란 서부의 주요 군사기지와 미사일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타브리즈라는 곳인데 이란 북서부 대규모 군사와 방공 시스템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핵시설하고 그 다음에 방공시설 쪽으로 이제 타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습 대상은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시설, 군주의본부에 집중됐고 일부 군주의부, 수뇌부가 사망하는 그런 사태도 생겼고요. 중앙정부와 통신망이 집중된 테헤란 쪽도 타격을 했고 핵무기 생산 관련 지역 나탄즈와 아라크 등의 주요 표적이 됐다고 보입니다. 자, 이게 사실 머리에서 머리 위로 미사일 떨어지면 와 진짜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란의 핵시설들입니다. 핵시설 관련된 부분인데 추가 타격 예상 지역이 지금 일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시설 중심으로 타격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카라지라는 곳이 좀 있는데 이게 북서부 쪽이죠. 보시면 중성자 관련 실험과 방사선 연구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고요. 라시카르아바드라는 곳인데 고농축 우라늄 연구와 실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콤이라는 장소도 있는데 지하에 건설된 핵 농축 시설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포르도 연료 농축 공장으로 공식화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게 콤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마라크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확한 용도는 불명하지만 핵개발 관련 시설로 의심받는 장소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쉐르라는 곳도 있는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건설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시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공격이 어디 쪽으로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어떤 공포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전쟁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그 다음 표입니다. 미래채증권 자료인데 요게 좀 중요하죠. 결국은 이란이 아무튼 원유를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관련해서 이 자료가 뭐냐면 미래세증권의 자료인데 미국의 5월 CPI와 PPI에서 에너지 가격 항목이 전월비로 각각 마이너스 1%와 플랫, 제로를 기록하면서 컨센 하위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하향 조정이 지금은 CPI와 PPI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간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되고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올해 WTI 평균 가격이 60.9달러 그리고 6월 오늘까지 평균 가격은 65.57달러 정도가 됩니다. 근데 국제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튀어버리고 장기화되면 이게 상당히 억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 상승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장기화되고 난다면 물가 경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올해 PPI 그다음에 CPI가 완화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관세발 물가 상승 압력은 하반기에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당장은 트럼프 눈치를 보기 때문에 별로 가격을 못 올리는데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항상 계절성과 더불어서 가격을 확 올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물가 하방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유가 안정의 역할이 컸는데 이게 무너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이란과 이스라엘 지정학적 긴장과 확대는 유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고 이게 결국 미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가 상승과 관세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미국의 물가 경로에 대한 전망을 더욱더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가능성이 크고요.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저차 후퇴하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주식과 채권 간의 보상 비율 역시 지속 하락하면서 지금은 채권 금리와 그다음에 주식의 보상 비율 차이의 갭이 역사적으로 하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채권은 어느 정도 금리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요인이 이제 적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과 채권 간의 보상 비율이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바닥권까지 내려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화 강세, 달러 강세, 금의 강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채권 금리는 그래도 채권이 수요가 몰리니까, 금리는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했던 뭐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가 차익 실현 압력을 굉장히 키울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단기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장기로 접어들면서 유가의 상방 압력을 강하게 프레스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시장을 이제 단기적으로 꺾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저가 매수로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것이냐를 구분 짓는 어떤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해가지고요. 특히 이번 주말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그래서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를 봤는데요. 줄곧 2018년 5월에 파기된 핵협상을 지난 4월 12일부터 줄곧 이란과 미국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란과 미국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란이 미국을 못 믿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제3국을 끼워서 이란의 이야기를 듣고 이 3국이 미국 쪽으로 전환하고 미국이 이 3국에다 말을 해서 이 3국이 또 이란 쪽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6월 15일 날 5차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결렬됐습니다. 15일 날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직접 이란을 타격할 수 있다는 보도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했는데 아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미리 알고 있었던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뭐 네타냐후나 이런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좀 교감을 좀 먼저 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여기에 따라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네타냐후는 또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미국이 무기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휘권, 자위권 발동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국이 사전 용인했다. 이렇게 이란이 굉장히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기 시작한다면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를 차지하고 중동 원유 해상 수출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봉쇄하거나 이렇게 되고 문제가 커지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한 3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100만 배럴 정도 줄어들면 이렇게 대응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일단 있는 거죠. 물론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엄청나게 뭐 튀어오를 것이다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봉쇄를 하게 되면 또 유가에 대한 뭐 단기 급등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간은 유가가 12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치 보고 자료를 바로 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JP모간 이야기인데요. 요겁니다. 네, JP모간은 이란 공격 개시 시 유가가 120달러까지 급등 전망을 한다고 바로 발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해협 합의 타결 가능성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고 군사력 대응에는 반대 입장 유지 중에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잠재적 군사 행동, 특히 이스라엘의 단독 대응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고요. 갈등이 확대되면서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거나 혹은 중동 전역으로 충돌이 확산되면서 지역 내 주 산유국들이 보복성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국가들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유가는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거의 더블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JP모건은 경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핵시설 공습 단행과 영향 분석을 냈는데요. 자,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어쨌든 24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수차례 4월과 9월, 10월, 24년에 3번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충돌을 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 상방 압력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신한투자증권은 봤고요. 다만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영향은 제한적으로 봤는데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4년 이란 원유 생산량은 약 327만 배럴 정도 수준인데 글로벌 생산의 4% 정도 수준이죠. 이스라엘은 중요 산유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이 문제인데 호르무즈 해협 통과한 석유 물량은 글로벌 해상 수송량, 석유 소비의 약 수송량에서는 28%를 차지하고 있고 석유 소비의 21%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그래서 여기에 봉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다 이야기를 봤고요. 봉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각한 공급 차질이 야기되겠고 실제로 봉쇄한 경우에는 뭐 실제로 여태까지는 역사적으로는 봉쇄는 전무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봉쇄까지 한다면 큰일이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들어서 유가 약세로 정유 업종이 부진했지만 타이트한 석유 제품 수급 밸런스 때문에 정제 마진이 상승하면서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단기 유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가운데 정유주인 S오일을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S오일이 한 8, 9% 정도 올랐죠. 그래서 주가가 꽤 높게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해운주까지 주가가 움직였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인 보여드리면 SFI 유럽선입니다. 상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데 유럽선이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8% 급등을 하고 있죠. 해운주에서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저희들 매크로 지표 쭉쭉쭉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제일 무서운 게 핵이죠. 핵 시설. 그래서 지금 일부 그냥 뭐 확인이 안 된 이야기긴 한데요. 지금 SNS상에서 이야기 좀 들어보면 이란이 한 2, 3일 내에 핵을 쏠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가 됐었다는 이야기도 좀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핵시설에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확인될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무리하게 이란 시설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며칠 내로 이란이 핵을 쏠 수 있는 준비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까지 근접해서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급하게 뭔가 작전이 이루어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란 내 정유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이런 것들이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고요. 핵시설 관련된 뭐 우란 유출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격을 했다 정도는 나오는데 아직은 뭐 다른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또 안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주말 사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준비를 한 것들은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트럼프가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화 폐기 결의안 서명 소식 속에 미국의 전기차 업체 하락 영향 때문에 관련주 2차전지 역시 오늘도 피해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사인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 판매를 촉진한다는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을 저지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상당히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핵심이죠. 도시 자체가 전기차 쪽에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제동을 거는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거죠. 2035년부터 신차의 경우에는 전기차만 판매할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 규제를 폐지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을 했고요.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국가적 재앙이자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표현도 역시 트럼프답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규제를 영원히 폐기하기 위해서 미국 전기차 산업을 공식적으로 구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노동자들을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과 함께 친환경 트럭 판매 계획을 폐지하는 결의안에도 각각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죠.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지난밤 테슬라, 리비안 등 관련주가 하락을 했고요. 자,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차량 배출가스 규제와 휘발유 차량 퇴출 계획을 무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서 소송을 또 제기했다고 하죠.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분열적이고 당파적인 의제가 우리의 생명과 경제, 환경을 위협한다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를 26번째로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튼 뭐 분위기가 2차전지 쪽에 좀 불리한 얘기가 되면서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주가들이 빠졌습니다. 자, 삼성증권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에게 불리해지는 환경이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자, 캘리포니아는 1970년부터 미국에서 유일하게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삼성증권에서는 봤어요. 문제는 소송 기간이 최소 1, 2년이 소요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의 이 행정 사인이 결국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이길 것이라 봤지만 그 사이에 소송 기간이 1, 2년 걸리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와 캘리포니아 환경 규제를 따른 11개 주가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30%인데 이게 1, 2년 동안 소송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시간 사이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25년 말 IRA의 $7,500 전기차 보조금 종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의 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완성업자들의 전기차 투자 위축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 GM은 향후 2년간 미국의 $40억 투자로 내연기관차 생산을 더 늘릴 계획으로 보고 있죠. 전기차 힘이 없죠. 물론 뭐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 전기차는 디트로이트 공장에 집중하고 판매 목표 40만 대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GM 쪽에서. 현대차 그룹의 메타 플랜트로 초기 하이브리드 생산 비중이 더 높아질 전망이고요. 미국은 중국, 유럽과 다르게 전기차 전환 방향성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관련된 셀 업체들은 미국 쪽에, 북미 쪽에 집중되어 있죠. 유럽 쪽보다는 북미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북미 쪽에서 이렇게 힘겨워지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힘겨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것도 좀 부정적인 이슈로 될 수 있겠죠. 6월에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는 기대되지만 테슬라를 둘러싼 영업 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주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면서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가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 언급 소식에 자동차 부품주가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관세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우리 자동차 노동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고 나는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자동차 관세를 올린다고 한다면 그만큼 한국 자동차 업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추정을 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슈가 여전히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자동차와 부품 업종까지 분위기가 좋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관세 협박에 대해서 국내 자동차 업종은 좀 무덤덤해지는 국면이다. 다음 주에 나올 변곡점을 오히려 주목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반영이 다 됐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국내 자동차 섹터는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이 하락하는 만큼의 약세로 지난 2달간 관세 인하 공포가 대부분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선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삼성증권에는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6월 13일에 6차 관세 협상이 개최되고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본은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 무관세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무관세 불가 입장에 따라서 현재 일본은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현재로서는 영국과 동일하게 10% 관세 및 쿼터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 순서인데 한국은 4월 24일 장관급 통상협회에서 7월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7월 초까지 도출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0% 그리고 쿼터제로 합의가 되면 한국 자동차 업종의 관세 리스크도 오히려 크게 리스크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후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대형 하이브리드 시장 진출, 북미 픽업 트럭 시장의 진출, 로봇 기술 로드맵 관련된 발표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 힘들었던 구간이 끝나고 오히려 바닥을 찍고 국내 자동차와 부품 업종에 대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삼성증권은 리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최근에 한투증권에서도 현대모비스를 집중하자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나 부품 업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조금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모비스를 좀 쳐다보자라고 한투증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비스 쪽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
남북 대화 채널 빠르게 복구라는 어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 경협과 철도주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뭐 북한하고 뭐 하고 싶어서 안달나 있죠. 그런데 북한이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확성기 방송도 일단 중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거에 따라서 뭐 대응 어느 정도 화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은 어떤 뭐 대화가 이루어질까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북미에 대한 대화 채널을 빠르게 복구한다는 어떤 그런 기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 관련된 쪽이 철도주와 관련해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LK99 초전도체 물질 특허 등록 결정 소식 등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상승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뭐 CCS, 뭐 덕성, 원익 PNE 관련된 초전도체 테마가 잊혀질만 한데 갑자기 밈주식이 올라가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밈주식이 뜨는 겁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밈주식에 활발한 주가 상승이 있었다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 구조조정 효과 가시화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 자료 때문에 화학주들 관련들이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사증권 자료인데요.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올리뱅크가 대산지역 NCC 통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NCC의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공급 물량이 축소되고 업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화학업종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표는 HDP라든지 그다음에 LDP, 그다음에 PP, 뭐 BD 이런 쪽의 스프레드 이야기인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반등세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프레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발 리스크 부과하겠다는 증시 약세 영향 때문에 최근에 좋았던 증권주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마무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충실하고 누구도 못하는 그런 충실한 컨텐츠,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뉴스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데일리 힌트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I see you.